한국 사람들은 다 망해야 돼. 태국 사람 무시하는 한국 가만둘 수 없어. 여기 한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한 한 영상을 본 베트남 사람들이 추악하고 더러운 한국인의 이면을 밝혀낼 때가 왔다고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영상이 이러한 파장을 일으켰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쓴 글이 혁명을 일으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있네요. 제가 쓴 글 때문에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저는 레나타 응우엔 28살의 기자예요. 모든 일은 작은 기사 하나에서 시작됐어요. 한국에서 일하는 베트남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화가 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사람들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작업 환경도 열악했어요. 일부는 학대까지 당했죠.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글을 썼죠. 분노와 좌절을 한 글자 한 글자에 담았어요.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하며 그들의 고통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했어요. 제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은 제 기사를 소셜미디어에서 공유하고 직장에서, 집에서, 거리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곧 제 목소리는 수천 명의 목소리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뭔가 해야 해.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있었죠. 한국 제품을 불매하자고 제 기사에서 제안했어요. 그들의 지갑을 겨냥하자는 말이었어요.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정말 예상치 못했어요. 그 생각은 제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확산됐어요. 갑자기 사람들은 한국 휴대폰, 자동차, 화장품을 사지 않기 시작했어요. 한국 여행도 취소하고 베트남에 있는 한국 음식점들은 순식간에 손님들이 끊겼어요. 호치민시 전역에서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거리를 걸으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제 글을 인용한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걸 봤어요. 그건 정말 짜릿하면서도 동시에 무서운 경험이었어요. 제 소셜미디어는 폭발했어요. 어느 날엔 수천 명의 팔로워가 있었는데 그 다음 날엔 수십만 명이 됐어요. 사람들은 저에게 지침과 희망 그리고 방향을 구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저를 영웅이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억압받는 사람들의 챔피언이라고요. 베트남에 있는 한국 기업들은 곧 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돈을 빠르게 잃고 있었어요. 일부는 철수하겠다고 위협했고 또 다른 일부는 불매운동을 멈춰달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저는 굽히지 않았어요. 우리 노동자들이 공정하게 대우받기 전까지는 절대 안 됩니다. 라고 글을 썼죠. 그때 저는 마치 힘이 솟는 기분이었어요. 무적이라도 된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싸울 준비를 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 손가락이 날아다니듯 키보드를 치면서 기사들을 썼어요. 쓸 때마다 운동의 불길이 더 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힘이란 참 까다로운 거예요. 그 힘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느끼게 만들거든요. 실수할 수 없다고 내가 하는 모든 게 옳다고 착각하게 만들죠. 그때 저는 몰랐어요. 제가 아주 얇은 선 위에 서 있었다는 걸요. 한쪽에는 제가 이루고자 하는 변화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상상도 못할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불매운동이 커질수록 그에 따른 결과도 커졌어요. 처음엔 작았죠. 여기저기 몇 명이 해고되고 공장 몇 군데가 문을 닫는 정도였어요. 저는 그게 필요한 희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계란을 깨지 않고는 오믈렛을 만들 수 없는 법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그런데 그 후 폭풍은 점점 커졌어요. 한국 공장에 의존하던 마을들이 타격을 입기 시작했어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실직하게 됐고 원래 편안하게 살던 가족들은 이제 밥 걱정을 하게 됐어요. 저는 불매운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서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분노에 차 있었고 두려웠고 절박했어요. 난 당신을 지지했어요. 한 여성이 썼어요. 그런데 이제 내 아이들에게 밥을 먹일 수가 없어요. 이게 당신이 원한 건가요? 그 메시지들은 밤잠을 설치게 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내가 큰 실수를 저지른 건 아닐까 고민했어요. 분노에 눈이 멀어서 더 큰 그림을 놓친 걸까? 내가 돕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준 건 아닐까? 하지만 낮이 되면 그런 의심을 억눌렀어요. 운동을 위해선 강해져야 했어요. 우리가 진짜 변화를 이루기 직전인데 지금 약한 모습을 보일 순 없었거든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몰랐죠. 제 세상이 곧 완전히 뒤집힐 거라는 걸요. 제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진실이 산산이 부서질 거라는 걸요.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교훈을 배우게 될 거라는 것도요. 저는 제 말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운동이 커지면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제가 예상했던 방향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초기 징후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몇몇 공장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일이 있었지만 저는 그냥 이건 우리가 옳은 일을 위해 싸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훨씬 더 나빠졌어요. 삼성이나 현대 같은 큰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수많은 공장을 두고 있었고 이 회사들은 수천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시작한 불매운동 때문에 이 기업들이 철수하고 있었어요. 마치 느리게 진행되는 재앙을 보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 활기 넘치던 마을을 지나가던 때가 기억나요. 그때는 마을이 너무 조용했어요. 지나치게 조용했죠. 모두가 의지하던 공장이 문을 닫았거든요. 집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니 다들 어딘가 잃어버린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여자가 제게 다가왔는데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레나타 씨, 그 여자가 말했어요. 남편이 공장에서 일자리를 잃었어요. 이제 우리 애들은 어떻게 먹여 살리죠? 그 말이 제 배를 세게 때리는 것처럼 아프게 다가왔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건 제가 바라던 결과가 아니었어요. 저는 사람들을 돕고 싶었지 그들을 다치게 하려던 게 아니었거든요. 매일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이 들려왔어요. 가족들은 생활비를 낼 수가 없었고 아이들은 부모를 돕기 위해 학교를 그만둬야 했어요. 예전엔 공장에서 일하러 가는 사람들로 북적이던 거리가 이제는 텅 비어버렸어요.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 모든 게 저 때문인가 싶어서요. 저는 이러려고 시작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저 한국에서 일하는 베트남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려고 했을 뿐인데 오히려 베트남에 있는 사람들한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했던 건 한국이 이 상황에 대해 너무 조용하다는 거였어요. 저는 한국이 우리 불매운동 때문에 화를 내거나 걱정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뉴스를 보거나 그들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해봐도 베트남에서 벌어지는 일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어요.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요. 그게 저를 정말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그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이해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자꾸만 무언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 깊이 생각할수록 제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어요. 베트남에만 앉아 추측만 할 수는 없다고요. 결국 큰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에 가기로요. 우리 불매운동이 그곳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고생하는 사업체들과 화가 난 사람들을 보고 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짐을 싸면서 긴장도 됐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어요. 이건 우리의 싸움이 가치 있음을 증명할 기회였으니까요.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접 보고 베트남 사람들에게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머릿속 한구석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만약 내가 틀렸다면? 만약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다면? 그 목소리를 무시하려고 애썼어요. 저는 제가 옳다고 확신했으니까요. 옳아야만 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저를 믿고 있었고 우리의 대의를 믿고 있었어요. 비행기에 타고 서울로 향하는 순간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 여행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얼마나 많이 바뀔지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지금 돌아보면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아요. 제가 모든 걸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 한국으로 떠나는 여정은 제 눈을 완전히 뜨이게 했고 제가 만든 운동에 대해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때 비행기가 이륙해서 서울로 날아가는 동안 저는 여전히 가득한 희망과 결의를 품고 있었어요. 우리 불매운동의 영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 비행기 끝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진짜 교훈은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설렘과 긴장감으로 두근거렸어요. 바로 이 순간이었죠. 한국에 대해 진실을 파헤칠 큰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몇 달 동안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대우한다며 글을 쓰고 내가 벌인 불매운동으로 한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고 확신했었어요. 하지만 공항에 발을 들이자마자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공항은 거대하고 현대적이었고 반짝이는 바닥과 넓은 유리창이 눈에 띄었어요.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면서 캐리어를 끌고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전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 곳이었죠. 아마 공항이라서 그런 걸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도시에 가면 다를 거야. 공항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점점 시내에 가까워질수록 창문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예상했던 경제적 어려움의 징후를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내가 본 것은 충격적이었어요.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 있었고 창문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거리에는 차들이 가득했고 인도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화려한 간판이 걸린 고급 상점들과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손님들로 가득한 식당들도 보였어요. 이건 내가 상상했던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도시의 활기찬 에너지가 파도처럼 저를 덮쳤어요. 공기는 길거리 음식과 자동차 매연 냄새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내 옆을 스쳐 지나가며 휴대폰으로 통화하거나 친구들과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어요. 모두들 행복해 보였어요. 한국 공장들을 직접 가봐야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거기서라면 내가 시작한 불매운동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서울 외곽의 공단으로 가는 버스를 탔죠. 그런데 도착했을 때 또다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공장들은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었어요.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능숙하게 최신 기계를 다루고 있었고 트럭들은 제품을 실어 나르느라 바빴어요. 닫힌 문도 비어있는 주차장도 없었어요. 이곳들은 전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번창하고 있었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내가 베트남에서 따르던 10년간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한국이 우리 때문에 힘들 거라 확신했었는데 내가 보는 모든 것은 그와는 반대였어요. 다음 며칠 동안 서울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보고 있는 현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활기찬 시장을 방문해 사람들이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흥정하는 모습을 봤고 공원에서는 가족들이 연을 날리고 소풍을 즐기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면 거리는 네온사인 불빛으로 가득 차고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즐기며 웃고 떠드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어느 오후 나는 서울의 부유한 지역인 강남에 갔어요. 거리는 명품 의류와 고가의 전자제품을 파는 고급 매장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매장을 드나들며 쇼핑백을 들고 다니는 모습을 지켜봤죠. 그때서야 진짜 현실이 와닿았어요. 마치 배에 주먹을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한국은 전혀 고통받고 있지 않았어요. 베트남에서 우리가 한국 제품을 불매운동하고 한국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줘야겠다고 생각했던 저희의 생각과는 정말 다르게 저희가 불매운동을 하나마나 아무런 상관없이 한국은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생각에 분노와 서러움이 폭발했죠. 한국 기업에서 직업을 잃은 사람들의 눈빛이 생생하게 떠오르면서 이건 우리만 피해를 보고 있는 역전된 상황에 정말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서울의 번화가 한복판에 서서 밤이 되자 활기를 띠기 시작한 도시를 바라봤어요. 가게와 식당의 밝은 불빛들이 거리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며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멀리서 자동차 경적 소리도 들리고 그 에너지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그 광경을 보고 있는데 왠지 모를 무거운 기분이 가슴 깊숙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이건 제가 기대했던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경제적 어려움은 어디 있었을까요? 제가 벌인 보이콧의 영향은 어디에 있었던 거죠? 며칠 전을 떠올려 봤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공항은 여행객들로 붐볐고 복도에는 번쩍거리는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모든 게 현대적이고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도시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의 공장을 방문했을 때 저는 그곳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볼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공장은 아주 매끄럽게 돌아가고 있었고 일하는 사람들은 효율적으로 움직였으며 기계들은 윙윙거리며 돌아가고 제품은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어요. 평소처럼 일이 잘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동네를 걸으며 가게와 식당들을 들여다봤어요. 그곳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모두 물건을 사거나 식사를 즐기고 있었어요. 공원에서는 가족들이 산책하고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놀고 커플들은 손을 잡고 쇼윈도를 구경하며 거닐고 있었어요.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마지막 결정타는 강남의 한 고급 쇼핑몰에서였어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비싼 옷이나 보석, 전자제품을 사는 모습을 보고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그들은 전혀 돈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지금 이 거리 모퉁이에 서 있는 저에게 진실이 마치 벽돌처럼 무겁게 다가왔어요. 한국은 전혀 고통받고 있지 않았어요. 제 보이콧은 실패한 거였어요. 그런데 만약 한국이 괜찮다면 베트남은 어떻게 된 걸까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고향 생각이 떠오르면서 공장들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가족들이 먹을 것을 마련하는데 고생한다는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처음엔 정의를 위한 대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속이 울렁거렸어요. 그 깨달음이 파도처럼 저를 덮쳤어요. 제가 이끈 운동은 베트남을 돕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해를 끼치고 있었어요.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있었던 거지 한국이 아니었어요. 급히 휴대전화를 꺼내서 고향 소식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기사들을 스크롤했어요. 하나같이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실업률은 계속 오르고 있었고 한국 기업에 의존하던 지역 사회는 붕괴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잘못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정의를 위해 싸운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보호하려 했던 사람들을 완전히 간과했어요. 한국을 응징하는 데만 집중한 나머지 베트남에 미칠 결과는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눈물이 차올랐어요. 눈을 몇 번이나 깜빡이며 참아보려 했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어요. 지나가던 커플이 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외국 도시에 서서 울고 있는 젊은 여자의 모습이 꽤 눈에 띄었을 거예요. 저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 생각이 났어요. 그들은 제 신념을 믿었어요. 시위에 참여하고 제 글을 공유하고 한국 제품을 보이콧했어요. 제가 그게 옳은 일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그들은 제 잘못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어요. 제 실수의 무게가 저를 짓눌렀어요. 저는 너무 자신만만했어요. 제가 옳다고 굳게 믿었어요. 그런데 전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틀렸어요. 가까운 공원으로 걸어가 벤치에 앉았어요. 머릿속은 엉망이었어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아니, 고칠 수나 있을까요?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거요. 저를 따라왔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제가 도우려 했던 노동자들에게, 무엇보다 저 자신에게도 이걸 고백해야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소셜미디어 앱을 열었어요. 수천 명의 팔로워들이 제가 한국에서 전할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 보이콧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증거를 기대하고 있었죠. 그런데 저는 그들에게 모든 게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했어요. 깊은 숨을 쉬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고 죄송합니다. 눈물이 휴대전화 화면에 떨어졌지만 계속해서 썼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 그곳이 얼마나 번영하고 있었는지, 보이콧이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것,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오직 베트남 사람들이라는 걸요. 게시 버튼을 누르고 기다렸어요. 몇 초 만에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많은 댓글들이 화를 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배신자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제 탓에 모든 걸 잃었다고 했어요. 하나하나의 댓글이 가슴을 찔렀지만 그건 제가 감당해야 할 일이었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저는 그 벤치에 앉아 모든 댓글을 하나도 빠짐없이 읽었어요. 그들의 분노와 고통을 제가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제 행동의 결과였고 마주해야만 했어요. 마침내 일어섰을 때는 다리가 뻣뻣했고 눈은 울어서 부어 있었어요. 거리는 전보다 한산했지만 서울은 여전히 깨어 있었어요. 이곳의 삶은 제가 저지른 실수와 상관없이 계속 흘러가고 있었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뭔가 달라진 기분이 들었어요. 겸손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무섭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결심도 서 있었어요. 제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걸 숨기거나 도망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걸요. 고향으로 돌아가 결과를 직면해야 했어요. 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해야 했어요. 내일 저는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예약할 거예요. 이제 제가 저지른 일의 현실과 마주할 시간이에요. 제 실수를 고치고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한 길은 길고 험난할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용서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저는 노력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앞으로의 여정은 힘들겠지만 그날 밤 불안한 잠에 들면서 저 자신과 고향 사람들에게 약속했어요. 이 일을 통해 배울 거라고요. 더 나아질 거라고요. 그리고 제가 저지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얼마나 오래 걸리든 최선을 다할 거라고요. 저는 호텔 침대에 앉아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알아낸 진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본 것과 배운 것을 말해야 한다는 걸 알았죠. 쉽지 않을 거란 걸 알았지만 그래도 해야 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핸드폰 카메라의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안녕하세요, 레나타입니다. 라고 최대한 목소리를 떨지 않으려 노력하며 시작했어요. 여러분께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야 할 것 같아요.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저를 믿고 따라왔던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제가 실수를 했어요.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말을 이어갔어요. 큰 실수였어요.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려야 해요. 한국으로의 여행 이야기를 했어요. 바쁜 거리들, 행복하게 쇼핑하는 사람들, 그리고 잘 돌아가고 있는 공장들을 묘사했어요. 우리가 시작한 보이콧 말이에요. 제가 설명했어요. 한국을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힘들게 하진 않았어요. 그들은 괜찮아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베트남은 우리 고향에서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떠난 한국 기업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른 나라로 옮겨갔어요. 이제 우리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요. 눈물이 고이는 게 느껴졌지만 이를 꽉 물고 참았어요. 끝까지 말해야 했으니까요.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틀렸어요. 전부 다 보지 못했고 그 때문에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가족을 먹여 살리거나 생활비를 대는 게 어려워졌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영상의 끝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제가 초래한 피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업로드 버튼을 눌렀어요. 이제 그 영상은 모두에게 공개된 거였어요. 노트북을 열고 새 문서를 시작했어요. 빈 페이지가 저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어떻게 다들 내가 틀렸다는 걸 말하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타자를 치기 시작했어요. 친애하는 친구들과 팔로워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사과를 드려야 해요. 저는 큰 실수를 했고 이제 그 실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때예요. 제 손은 키보드를 빠르게 쳤고 한국에서 보고 배운 모든 것을 쏟아냈어요. 서울의 북적이는 거리들, 번창하는 사업들, 그리고 제가 깨달은 가혹한 진실까지. 우리의 불매운동은 한국에 전혀 타격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있었어요. 글을 쓰다 보니 눈물이 차올라 시야가 흐려졌어요. 눈물을 닦아내며 계속해서 글을 이어갔어요. 이건 제 감정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진실에 관한 것이었고 그 진실을 알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었죠. 게시 버튼을 누르고 기다렸어요. 몇 분 지나지 않아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댓글, 메시지, 이메일들이 쏟아졌죠. 대부분은 화난 반응이었어요. 저를 배신자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고 실망했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나하나의 말이 저를 찔렀지만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거의 바로 핸드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알림들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그 내용은 좋지 않았어요. 하나하나 댓글을 읽으면서 모든 분노 섞인 말들이 가슴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어요.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누군가 썼어요. 우린 당신을 믿었는데 다른 사람이 적었어요. 당신이 다 망쳤어. 또 다른 댓글이 절 향해 비난을 퍼부었어요. 눈물이 가득 차서 글씨가 흐릿해졌어요. 사람들을 실망시켰다는 게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들은 저를 믿었고 저는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어요. 그로 인해 그들은 더 힘들어졌고요. 하지만 댓글을 계속 읽다 보니 다른 종류의 말들도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한 사람이 적었어요.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또 다른 사람이 썼어요. 이런 따뜻한 말들이 저에게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를 심어줬어요. 아마도 어쩌면 제가 다시 바로잡을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날 밤 내내 댓글에 답변을 달았어요. 더 많이 설명하고 더 많이 사과하려고 했죠. 머리가 아프고 눈이 따가웠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제가 한 행동의 결과를 마주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거든요. 아침이 되었을 때 팔로워 수를 확인했어요. 하룻밤 사이에 수천 명이 저를 언팔로우했더라고요. 숫자가 계속 줄어드는 게 보였어요. 아팠지만 이해했어요. 그들의 신뢰를 저버렸으니까요. 베트남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싸면서 제가 집에 돌아갔을 때 마주할 상황을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거리에서 저에게 소리를 지를까? 신문사에서 직장을 잃게 될까? 그 불확실함이 저를 두렵게 만들었지만 저는 그걸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하는 기사를 쓸 수 있을까? 아니면 취업 박람회나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조직할 수 있을까? 정확한 답은 아직 없었지만 찾아내기로 다짐했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책임감과 제 말의 힘에 대해 큰 교훈을 얻었거든요. 저는 항상 목소리 없는 사람들을 대변하고 싶어 했는데 이제는 더 많이 들어야 하고 더 신중하게 말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비행기가 호치민시로 착륙할 때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을 했어요. 앞으로는 어떤 이야기를 쓰기 전에 모든 면을 더 철저히 이해하려고 노력하겠다고요. 제 말과 행동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겠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지역사회의 안녕을 항상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다짐했어요.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걸 마주할 준비가 되었어요. 이제 신뢰를 다시 쌓을 시간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씩요. 호치민시에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습한 공기가 마치 벽처럼 저를 덮쳤어요. 이번에는 공기가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짐처럼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거든요. 공항을 걸어가면서도 그 공허함이 눈에 띄었어요. 예전에는 한국인 관광객들로 붐비던 곳들이 지금은 조용했어요. 그게 제가 저지른 일의 결과라는 걸 실감했죠. 택시를 잡아타고 기사님께 주소를 말했어요. 도시를 가로지르며 차창에 이마를 대고 창밖에 익숙한 풍경들이 흐릿하게 지나가는 걸 지켜봤어요. 모든 것이 똑같아 보였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게 아니란 걸요. 제가 변했고 제가 사랑하는 베트남도 변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일찍 깼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걸 바로잡을 수 있을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진한 커피를 한 잔 내려서 책상에 앉았어요. 이제 진짜 마주해야 할 때였죠.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새로운 목표에 몰두했어요. 불매운동을 촉구하는 대신 제가 저지른 일로 피해를 본 지역사회를 도울 방법을 찾기 시작했죠. 문을 닫은 공장들을 찾아가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제 가슴을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더 나아지겠다는 의지를 북돋아줬어요. 저는 한국 기업들에게 연락을 했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들이 베트남을 떠난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몇몇은 무시했지만 대화를 나누려는 기업들도 있었어요. 쉽진 않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새로운 연재 기사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비난을 하지 않고 해결책에 집중했어요. 어떻게 하면 근로 환경을 개선하면서도 기업들이 떠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베트남과 한국 간의 관계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모든 게 순탄하진 않았어요. 여전히 저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제가 변절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몇몇 한국 기업들이 공장을 다시 열기로 했고 근로자들에게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 자체로 큰 진전이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약 6개월쯤 되었을 때 제게 눈물나게 기쁜 이메일 하나가 도착했어요. 마이라는 이름의 여성이었는데 그녀의 남편은 한국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직장을 잃은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이렇게 썼어요. 레나타님, 처음엔 당신이 너무 미웠어요. 제 남편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당신과 그 불매운동을 원망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감사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솔직함이 제 눈을 뜨게 해줬어요. 우리 마을에 새로 생긴 공장은 예전 공장보다 훨씬 나아요. 제 남편도 더 행복해졌고 저희는 존중받는 기분이에요.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줘서 고마워요. 마이의 이메일을 읽으며 어깨에서 큰 짐이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모든 걸 해결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 저는 발코니에 서서 제가 사랑하는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멀리서 반짝이는 불빛들이 서울에서의 그 밤을 떠올리게 했어요. 그때는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외로웠지만 이번에는 희망이 느껴졌어요. 저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정의를 위해 싸우는 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나 항상 옳은 것이 아니에요. 경청하고 배우고 당신이 돕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호치민시의 석양을 바라보며 저는 제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올바른 일을 위해 싸우는 걸 절대 멈추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그 싸움은 겸손함과 지혜,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할 거예요. 앞길이 쉽진 않겠지만 저는 한 걸음씩 차근차근 나아갈 준비가 됐어요.